네, 세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은 세 개까지 리뷰를 드릴 건데요. 왜 사람은 바람을 피우고 싶어 할까라고 하는 책에 대한 것이죠. 제목이 우선 사람들의 이 관심을 확 이끄는 그런 책이에요. 책을 챕터별로 아주 꼼꼼히 읽고 발제문을 만들어 주셔서 저도 편하게 잘 봤고 잊어버렸던 부분도 다 배워가면서 볼 수 있어서 아마 발제를 맞지 않으신 분들도 책을 나눠 읽은 것처럼 앞서 첫 책처럼요 좋게 많이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원제는요 Anatomy of Love, 그러니까 사랑의 해부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대로 그대로 번역했으면 별로 잘 팔리지 않았을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나온 건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92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92년이면 뭐 여러분에게는 30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옛날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그 시대만 해도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사랑과 관계, relationship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던 뷰예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흥미를 많이 끌고 대중들로 하여금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사랑과 결혼과 이런 것들을 인간관계와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볼 수 있게 도와준 아주 초기 책들 중 하나죠. 이 Anatomy of Love를 쓴 사람은 헬렌 피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원래는 어디에 연구원으로 있었느냐면요. 아메리칸 Museum of Natural History라고 자연사 박물관 혹시 가보셨을까요? 그 뭐지? 북쪽 이렇게 설명하면 좀 복잡해지는데 어퍼 웨스트 동네가 뉴욕 맨하탄으로 치면 좀 좋은 중산층 가정들이 주로 몰려 있는데요. 거기에 공원을 끼고 센트럴파크를 끼고 있는 아주 큰 뮤지엄이어서요. 여기 가시면 뭐 화석도 볼 수 있고 매머드 화석도 볼 수 있고 공룡 화석도 볼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다시 재조립해서 공룡 형태로 살려놓은 거.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뮤지엄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인류학자이면서 진화론자인 헬렌 피셔가 자신의 연구물을 모아서 출간을 한 책이었었어요. 이 책 이후로 굉장한 유명세를 타게 돼서요. 나중에는 뭐 저 러트거스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도 되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분은 이제 마케팅 전략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본인이 똑똑했던지 아니면 이 사람의 에이전트가 그런 역할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헬렌 피셔로 구글 해보시면 대부분의 자기 연구 내용들과 그 책에서 파생된 상품들을 다 helenfisher.com 홈페이지에서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진화론적 관점에서 성적인 관계, 그러니까 뭐 연애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또 그게 파탄나는 이혼과 같은 과정들 혹은 바람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아주 과학적으로 규명하면서 그게 어떻게 인류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서요. 다른 한편 또 재밌는 부분은 이 발표문에서는 이제 책 내용에 아주 충실을 하셨지만 그걸 어떻게 문화 상품으로 이제 개발할까의 문제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실행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헬렌 피셔의 책을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헬렌 피셔의 이 대표작 보시면 제1의 성, 성의 계약, 왜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가, 왜 사람 바람 피우고 싶어 하는가 등등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거의 일생의 연구가 모두 인류의 성 패턴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누군가를 만나고 애정을 갖게 되고 사랑에 빠지고 로맨틱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강렬한 로맨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어태치먼트가 뭐라 그러지? 어태치먼트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편안한 유대 관계로 그것이 변화하고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어떤 생물학적인 본능에 의해서 다른 메이트를 찾으려고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가 그렇게 해서 바람피게 되는 것도 동물로서의 본능의 일부로서 설명을 하게 되고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이제 어태치먼트에 관한 어떤
뭐랄까 종속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이혼으로 가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평생에 걸쳐서 연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인류학적으로 큰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카데미아 안에서만 활동한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를 먼저 열어놓을게요. 오늘날도 뉴스 같은 거 틀면요, 이런 무슨 릴레이션십이나 바람 피는 거나 이런 얘기 할 때 이 사람이 되게 자주 나와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유명 사이트들에서도 헬렌 피셔의 감수를 받았다 그러면 되게 잘 팔려요. 그게 이렇게 어떤 이성 간이나 혹은 동성 간의 연애 관계에 관련돼서 되게 좋은 웹사이트일 것이다, 좋은 책일 것이다 라고 믿게 만드는 판가름의 잣대가 되거든요. 그럴만치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연구자 겸 대중서 저자입니다. 이 책 이제 컨텐츠들을 쭉 보셨었는데요. 구애, 반하다, 남녀의 결합, 왜 간통하는가, 이런 번역 단어는 좀 그렇다, 그죠? 왜 바람을 피는가, 이혼의 청사진, 고매한 미개인이 밀림 속을 내달릴 때, 에덴 동산에서 나와, 사랑의 진행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챕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왜 다른가, 이런 챕터도 굉장히 재밌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고 하는 어떤 문화 제도적인 의미에서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태 인류학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개념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제 미래의 성 같은 챕터에서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과 성 관련 릴레이션십에 관련된 모든 행동 패턴들이 얼마나 과거지향적이었는지, 그래서 차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구애라고, 우리는 이 책 보면서 굉장히 재미날 것이, 연애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연애를 하려고 썸을 좀 타보신 분들에게 특히나 이 구애 과정이 굉장히 재밌고 가장 연애에 있어서 짜릿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우리는 마치 인간만의 그게 어떤 굉장히 고유하고 highly intellectual한 극강의 지적인 노력을, 막 이성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가 동물 생태 분석할 때, 동물 행동심리학 볼 때 봤었던 구애 행동들을 인간이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 많이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떤 이끌림 어쩐 이런 얘기들 이제 발제문에서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기억나는, 이 책에서 제일 기억나는 구애에 관련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TV에서 관찰 예능 보면, 하트 시그널 이런 거 보면, 아, 저 여자 저 남자 마음에 들어 한다라고 눈치채는 패턴들이 있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까딱하고 기우뚱한 머리 해놓은 상태로 머리카락을 이렇게 뒤로 탁 쳐가지고, 아니면 뒤로 머리를 이렇게 싹 넘기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아, 저 여자가 지금 관심이 있어서 플러테이션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행동을 동물들도 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 고개 까딱까딱 하는 거, 아니면은 머리카락 뒤로 훅 넘기는 거, 이런 게 사실은 아파썸이라고 하는 동물 아실까요? 되게 귀염둥둥스하게 생긴 쥐 설치류인데, 설치류 생각하시면 조그맣고 꼬리 징그러운 거 생각하시면 얘는 막 포동포동하고 약간 너구리 같이 생겼으면서 하여튼 되게 귀여운 건데, 오파썸 어떻게, 나 한국 단어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고양 쓰는 조용히 하시오. 어디 오파썸 이라고 한 동물이 있어요. 한번 핸드폰으로 재빨리 찾아보세요. 엄청 귀엽게 생겼는데 얘네도 똑같아요. 여자 오파썸이 남자 오파썸에게 관심이 있으면 고개를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털을 요렇게 빗어 넘기는 자세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에 걸쳐서 존재하는 거면서, 또한 시간적으로도 수천 년, 수만 년 이전부터 계속 내려와 온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애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연애할 때
키스하는 것이 굉장히 인간만의 어떤 행위일 것이라고 보통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노보라고 불리는 침팬지가 있거든요. 조그만 침팬지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거의 인간에 가깝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고릴라처럼 행동이 진짜 인간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유인원이니까 아무래도 인간에 가까운 행동 패턴 보여주는 예쁜 유인원인데요. 이 보노보들도 프렌치 키스를 해요. 그러니까 구애와 연애에 있어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 고유의 것으로만 보고 그게 어떤 문화적인 형성 과정이 있다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물학적인 진화론적인 루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 이렇게 크게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을까? 남녀의 결합 챕터 얘기도 많이 해주셨었는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문화적인 프레임 안에서 제도화된 결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 제도로서의 결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뭐라 그럴까 discrepancy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헬렌 피셔의 입장에서 보는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제도의 뭐 혜택을 받거나 그것에 갇혀버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예전부터 이루어져 있었던 인류가 처음으로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되면서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을 차후에 합리주의가 막 한창 자라나고 그러면서 국가 제도 권력이 생성되는 근현대 시기에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 묶어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봤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물론 당한 사람 입장에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심리학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다만 몹시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오죽하면 인류가 일부 다처제나 아니면 다부 다처제 같은 것들을 유지하는 족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대다수의 사회 집단에서 뭐 이 발제자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10%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문명화됐다라고 말하는 인류들이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일종의 사회 제도가 만들어낸 환상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이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헬렌 피셔의 입장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다만 이때 이제 재미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90년대에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다고 전 나중에 이제 리뷰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됐는데요. 90년대 초 혹은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입장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성적인 욕망이 훨씬 적을 것이라고 생물학자들도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잠깐 끊어졌어요. 죄송합니다. 헬렌 피셔가 이야기하는 사랑과 그리고 infatuation이라고 이 책에서는 용어를 쓰는데 이제 홀랑 반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진전 같은 것들을 이 사람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말하자면 남자도 여자도 모두 성적인 충동을 갖고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사랑과 결혼의 패턴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적인 충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말하자면 인류학적 관점에서 자기의 DNA를 다음 세대에 넘길 수 있는가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 DNA의 서바이벌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자도 여자도 모두 어떤 특정한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의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데 그게 자기의 DNA와 상관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다못해 신체적인 특성들마저도 거기에 맞게 인류는 발전을 해왔는데, 뭐 발전이라고 봐도 되나? 계속 자라나 왔는데, 예를 들면 다른 동물들보다 유난히 남성의 생식기가 더 크게 나온 것도, 자라난 것도 결국에는 이 유전학적인 관점 때문이고,
여성의 가슴이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강조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Natural Selection이라고 하는 다윈의 진화론을 알고 있죠. 거기에서도 더 적자가 더 적절한 유전자를 가진 이가 셀렉션에서 선택 과정에서 살아남는 것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들었어요. 목이 짧은 기린도 있었지만 목이 긴 기린이 밥을 먹는 서바이벌에 더 좋았고 멀리에서 오는 적을 보고 피하기도 편리했기 때문에 서바이벌에 성공한 건 적자인 목 긴 기린이다. 뭐 이런 설명이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인류도 지금의 인체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섹슈얼 셀렉션의 과정에서 살아남은 형질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 4챕터가 간통을 하는가라고 제목이 달려있는데, 왜 남자가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써 있어요. 근데 앞서도 제가 얘기하다가 흐름이 끊어졌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성도 보기에는 마치 남자가 더 성욕이 강한 것 같고 여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믿어왔지만 사실은 각자의 성욕이 있고 그 성욕에 드러나는 방향이 혹은 행동 패턴이 각자의 성에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DNA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에 더 적절한 방식으로 각 성이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promiscuous한 것은, 그러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종종 읽어왔었던 것처럼 자기 자식을 더 많이 늘릴 수 있게, 그래서 자기의 정자를, 자기의 DNA를 더 많은 사람에게 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고, 그에 비해서 여자가 promiscuous한 건, 남자를 많이 만나려고 드는 것은 기회를 상승시키기 위해서예요. 어떤 기회냐면 자기에게 딱 맞는 메이트여서 같이 애를 가졌을 때 나와 내 새끼들을 위해서 가장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케어를 잘 줄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 남자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남자를 만나서 그 중에서 좋은 놈을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욕에 대한 남녀 차이를 설명하고 있고, 이 역시 진화론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infatuation 용어 사용했었는데, 사랑에 한창 빠졌을 때 진짜 홀딱 빠져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문화적인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별로 잘 알려져 있었던 아이디어가 아닌 거죠. 그걸 헬렌 피셔가 이제 대중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이 이 책이었던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 왜 이래? 무슨 얘기냐면요. 엄마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일종의 케미컬이, 어떤 화학 작용이 머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뭘 생성하냐면 페닐레틸라민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뇌에서 나오게 된대요. 그게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앰피타민 같은 거예요. 앰피타민 뭔지 아시려나요? 약간 히로뽕 같은. 그래서 환각작용이 있다 그래야 되나? 이 어떤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 유포릭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물질이 사랑에 빠지면 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을 때 느끼는 이 감정이라는 게 막 문학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세상이 아름답고 어쩌고저쩌고 문학적으로 배워나간 것이 아니라, 문화에 의해서 그 틀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관점이 먼저 존재한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infatuation이라고 하는 감정이, 사랑에 홀딱 빠져있는 감정이 결국에는 이제 attachment라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서로에게 종속되는 것 같은 감정으로 점점 변화하게 되죠. 그게 왜 변화하는가? 이 설명도 역시나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해냅니다. 그래서 이 뇌가 점점 아까 얘기한 이 페닐레틸라민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이 많이 쌓이게 되면요. 그러면 뇌가 그 대신에 약간 모르핀 같은 새로운 종류의 substance를 이제 내뿜기 시작한대요. 그게 엔돌핀이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종류의 화학 물질이 호르몬적으로 우리에게 분비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랑의 종류도 변화한다는 거죠. 이 초기 사랑에 막 떨리고 정신이 막 오락가락하고 하는 상태를 지나고 나면 안정적이고 행복한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데 불안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다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설명이 된다고 저희 발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도 많이 배웠고요.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책에 대한 설명이 이제 굉장히 잘 돼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함께 발제자의 발표 내용을 통해서 공부했다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그에 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이 발표에서 첨가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말하자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 같은 거에 대한 크리틱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놓치고 있는 지점은 없는가에 대한 평가가 한번 있었으면 더 좋은 마무리가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필요로 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헬런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류학적 그리고 진화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문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는가에 대한 설명도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나면 2차 생성물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 부분을 잊지 않고 좀 첨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단점 부분 얘기를 조금 해주려고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책의 내용은 물론 몹시 흥미롭고 저자의 말을 이렇게 우리들은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완전 무결할 것 같은 어떤 전문가, 권위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막 따라가는데 사실은 뭐 논점에 있어서의 문제점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화를 너무 자주 보여주거든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우리 어릴 때 이런 단어 배웠죠. 그런 일들이 문장에서 발견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해볼까요? 로맨틱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쫙 펼쳐져 있는 누구나가 경험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 파트너에 대한 어태치먼트가 생기는 것은 나이와 사회 환경과 그리고 인간의 두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뭐 이런 하나만한 얘기 한다든지 아니면 더 심각한 일반화는 뭐 이런 겁니다. 누가 봐도 그건 자신의 추정인 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뭐 그거를 백업하는 어떤 자료를 썼다고 해도 한두 사람의 뭐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그런 자료가 아니라 한두 사람의 특이한 사례들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주장을 자신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국가에 상관없이요 어떤 문화권에 속한 사람이든 간에 날씬하고 이렇게 골반이 좁은 여자보다는 통통하고 골반이 넓은 여자를 선호한다 이런 문장이 막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거든요. 몹시 스페큘레이티브 하죠. 되게 강한 추정이 거기엔 들어가 있고 또 뭐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모두 피부 좋은 거를 뭐 선호한다라든지 아니면 여성이 이 생리 주기 중에 한 가운데에 있을 때 가장 언어적으로 액티브하다든지 뭐 이런 뒷받침되기 어려운 주장들 혹은 또 심한 것도 있었는데 사회에서 지위를 남자들이 더 높은 지위를 갖게 되는 이유는 테스토스테론 덕분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사실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이제 이혼에 관한 챕터를 보시게 되면 좀 기괴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기괴하다고 해야 될지 설득력 있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 헬런 피셔가 UN이 제공한 이 데모그래픽 책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결혼 4년 차에 제일 이혼율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건 진화론적으로 굉장히 당연하다 이건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고대 우리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행동 패턴 남자가
자기의 DNA를 전달할 수 있는 거기에 적합한 여성을 찾아내고 여성도 그에 적합한 남성을 찾아내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아서 그 애가 어느 정도 왜 아기를 낳자마자 인펀트들은 하루 종일 걔네들을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 상태를 지난 거. 이제 좀 손 떼고 걔가 알아서 걸어 돌아다니고 말하고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 더 이상 부모가 하루 종일 돌보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는 게 4년 차라는 거예요. 그때쯤이 되면 뇌에서 나오는 물질의 종류가 달라져서 어태치먼트가 급속히 떨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4년 차에 결혼이 파격나는 일이 많은 거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몇 년 차에 이혼율이 높은지 계속 바뀌거든요. 자기가 유리한 순간을 포착해서 그걸 설명한 거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책이 무슨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랑과 결혼과 뭐 이혼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해설서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함의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인간의 행동이 생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는 부분도 문제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왜 사회과학에서는 nature vs nurture 그래가지고 어떻게 길러지는가 문화적인 관점과 어떻게 태어났는가 생물학적 관점이 첨예하게 서로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첨예하게 경쟁 관계를 이루고 있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떤 문화 인류학적 관점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책 혹은 일부러 그 부분을 간과하는 책이라고 평가받아야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책이 무슨 절대절명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비판이랄까? 판단을 좀 같이 이해해 주시면 책 이해에 더 그 폭이, 지평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책 3권까지 코멘트를 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2차 생성물과 관련된 거예요. 원래 저희가 학기 초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에는 2차 생성물도 여러분들의 토론조가 함께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저 이렇게 사실 이 팬데믹 상황이 오래 지속될지 저는 몰랐고 또 하다못해 이제 수업이 한 학기 내내 지속된다고 해도 그래도 친구들끼리 만나서 토론하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할 줄 알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발 사건을 보면 사실 숨어 있었던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래서 아직 우리가 모여서 과제를 할 수 있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 발표하시는 거 제가 카톡창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조에 따라서는 카페 같은 데서 만나서 일을 하시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있을 때 일이 좀 잘 진척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나 2차 생성물을 하나의 완성품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모여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이번 학기의 LAC는, 리버럴 아츠는 2차 생성물을 조별로 하시지 마시고 개개인이 하는 것으로 합시다. 다만 개개인이 한다는 건 완성품 하나를 만들어낼 노력을 한 명 한 명 다 기울이면 도대체 전공 공부는 언제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기획안의 형태로 축소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개개인이 하나씩 문화상품을 개발하시되 꼭 문화가 아니어도 좋고요. 상품을 개발하시되 그 개발 기획안만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획안이라고 해도 뭐 작성하시면 3장에서 5장 정도가 최소한 나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더 쓰고 싶으신 분은 더 써도 좋고요. 근데 기획안의 기본 꼴은 제가 차후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기획안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었던 도서에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됐는지를 기획 단계에서 잘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거의 필요성을 설명하시고 이 제품, 상품의 필요성을 설명하시고, 또 그 이외에는 그걸 어떻게 이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플랜 같은 것들이 포함되면 이제 하나의 기획안이 됩니다.
우선 이번 주차에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리는 건 비록 지금 제가 방금 개별 과제로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카톡방을 이제 폭파할 때가 아닙니다. 2차 생성물은 개별 과제화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팀 프로젝트는 아닌데요. 다만 팀의 도움은 받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완성품은 각자 하나씩 만들되 이 과정에서 서로가 읽어주고 피드백 주는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건 뭐 물론 카톡에서 그냥 그거 하셔도 되고요. 저는 친구들이랑 뭔가 일을 같이 해야 될 때 구글 닥을 사용하는데요. 구글 닥에 내 아이디어 올리고 친구 아이디어 올리고 그러면 서로 읽어주고 거기에 첨삭을 직접 할 수가 있거든요. 글을 고치는 게 아니라 왜 여기에 이런 아이디어 넣으면 어때 하고 노트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준 그 기능이 있어서 요거 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차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한 페이지 지울까요? 브레인스토밍입니다. 2차 생성물 기획안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꾸릴지, 무슨 상품을 만들지, 내 상품은 뭘까? 내가 가진 책에서 파생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상품을 만들까에 브레인스토밍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완성된 얼개가 나와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가볍게 난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하고 두세 개쯤 써 올리시면 그걸 팀 전체가 함께 읽어주시고 한 사람당 한 문단 정도씩 쓰시면 돼요. 아이디어는 1개에서 3개 사이로 제한을 하고요. 한 아이디어당 한 문단씩. 그래서 만일 아이디어가 3개면 문단 3개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브레인스토밍한 내용을 서류에 공유하시면 팀원들이 한 8명씩 되시죠. 서로 돌려 읽어주면서 최소한 뭐 6, 7개 피드백을 받으실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놓쳤던 부분은 뭔지, 이런 부분은 원래 책에 있었던 아이디어랑 이제 너무 멀어졌네, 이 부분은 재정비해야겠다 라고 친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 하려고 그러면 플랫폼을 너는 지금 영화 각본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내 생각엔 홍보물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거기에서 이해하시고 뭐 납득하시는 대로 수정 보완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번 주의 과제는 그겁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하시고 첨삭을 받아서 그 내용을 일주 드릴 테니까 과제방에 1개의 워드 파일로 올려주세요. 만일에 워드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한글이 잘 안 열리는 관계로 PDF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